자, 요즘에 뭐 금리 인상이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다,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시장이 뭐 바닥을 확인한 것 같으면서도 워낙 불안 요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바닥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과연 현재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이끌어가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신자산운용 글로벌 솔루션 본부 황호봉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중요한 변곡점마다 항상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해주셔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저희 황호봉 본부장의 이야기는 정말 잘 들어야 된다. 왜냐면 작년 연말부터 저한테 그 사이버 보안이 좋을 거라고, 그때는 뭐 전쟁 가능성이 좀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요즘에 되게 그렇게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하나씩 여쭤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시장 바닥 확인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뭐 아직은 아닌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바닥을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주식이라는 게 주식 지표라는 게 가다가 사실은 어느 정도 조정장이 사실은 올 때 어떨 때 오냐라고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네네. 하면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너무 많이 올라서 제자리를 좀 찾아간다라고 했던 이제 가격 조정장이 있을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침체기가 네. 접어든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조정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좀 심하다, 또 거기에다 금리를 어떻게 올릴지 모르겠다라는 불확실성, 그다음 뭐 그런 어저께 어느 정도 조금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네. 거기에 이제 전쟁까지 사실 발발하면서 침체기가 올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로 보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후자 쪽으로 보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상황들이 이제 뭐 금리에 사실 반영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장단기 금리차 가지고 쉽게 좀 볼 수 있어서 네네. 뭐 플래트닝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걸로 다 시그널을 좀 쉽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멀리 보는 얘기고, 요거를 좀 시장에서 좀 붙어서 볼 수 있는 지표를 본다 그러면은 하이힐드 스프레드로 네네. 사실 볼 수가 있어요.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등급이 낮은 채권들을 얘기를 하고, 그 채권들과 국채 간의 이제 금리 차이를 이제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최근에 조금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네네. 올라오긴 했는데, 저기 이제 그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그 회색으로 된 음영 그, 쪽이죠? 음영 쪽을 보시면은 저게 이제 코비드 때거든요. 네네. 저 때는 사실 올라가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스파이크를 치면서 네. 가파르게 올라가죠. 지금 올라가는 그 정도랑은 사실 각도가 완전히 좀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침체기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그때 이제 그 코비드 처음 왔을 때도 네네. 저걸 보고서는 이제 매매 대응을 했었는데, 지금도 이제 저거를 매일매일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침체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식이 매우 이제 어느 정도 10% 이상의 S&P 500 기준으로, 네네. 나스닥 기준으로 한 20% 정도 찍었기 때문에, 찍고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에는 침체기 상황은 좀 넘어갔다, 우려는 넘어갔다, 바닥은 좀 찍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라는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 이 전쟁과 시장은 좀 어떻게 움직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은 전쟁이 처음 발발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부터 저는 뭘 봤냐면, 미국이 파병을 하느냐, 네네. 그러니까 자국 군인을 보내느냐가 저는 가장 큰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자국 군인을 보내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전쟁 당사국이 됩니다. 전쟁 당사국이 된다라는 거는 본인들의 시스템, 금융 시스템에도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네네.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전쟁 당사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큰 키워드라고 했는데, 그거는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사실은 취했죠. 그렇지 않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이슈 자체가 정말 국지적인 이슈로 좀 네네.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사실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는 게 네.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걸프전 때 네. 어떻게 됐는지를 사실 좀 많이 모니터링을 좀 하고 좀 뒤돌아봤는데, 네. 그게 사실은 이제 90년도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화면에 때네요. 보이는 네. 차트인데, 그 당시 사실 살펴보면 제가 표시를 좀 해놨는데, 유가 같은 경우는 2배를 갔어요. 20불대, 40불 때까지 2배를 뛰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유가가 뭐 200불대 갈 거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주가는 한 15% 정도 사실 조정을 받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죠. 정상화되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인데, 사실 2개 분기 정도 걸렸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진짜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전쟁 당사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시적이다라는 측면에다가 좀
무게감을 좀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문제는 더 그런 거죠. 이제 전쟁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쟁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도 결국에는 당사국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건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이거는 우리가 성장이 제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극복을 할 수 있는 이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소비가 제대로 나오고 있느냐 더 중요한 거는 리오프닝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네네. 사람들이 밖에 나와 소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측면을 조금 더 유심히 보면 될 것 같아요. 리오프닝 주가는 근데 그래서 유심히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걸프전 당시는 지금은 네. 이제 리오프닝과 인플레이션 여기에다 전쟁이 겹치면서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걸프전 당시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태는 아니었었던 네, 건가요? 그때는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사실 그 당시에서도 금리 자체가 네. 사실은 낮지는 않은 수준이었기는 하지만 이게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화두가 되는 시기는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뭐 7%, 8%, 네. 뭐 10%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엄청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우리가 에너지 가격이 과연 안정되느냐가 네. 가장 주된 화두로 네.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뭐 국제유가 100달러 넘어섰죠. 그리고 뭐 곡물 가격 그게 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 곡창지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네, 곡물 가격 굉장히 올라가고. 네, 맞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을 지금은 좀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상태 아닐까요? 네, 인플레이션을 사실은 많이 걱정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네네. 지금 상태만 보면은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인플레이션을 가장 많이 사실 자극하는 게 유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110불도 이제 넘어간 상황이고 이제 네. 골드만삭스가 120불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진짜 그럴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된다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네. 얼마 안 남겨두고 있는 그쵸. 상황이에요. 뭐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해외 리포트들은 이제 꼼꼼히 좀 읽어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보는 유가는 1개월 선물이잖아요. 네네. 이제 3개월, 6개월 선물을 보면 이 백오데이션이 굉장히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3개월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저께 확인해 보니까 100불대 초반, 어. 6개월 같은 경우는 90불대 초반 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당시 갔을 때는 이 정도로 유가가 떨어질 거다라는 게 사실 시장 지표인 거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사실은 좀 함의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오를 거다. 네. 그러니까 골드만에서도 얘기했던 거에 일시적이라는 거에 사실은 조금 좀 방점을 좀 찍어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고요. 유가 상승은 좀 일시적인 거다. 네, 네네. 일시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볼 문제는 이 전쟁 기간이 길어질 거냐라고 하는 네네.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우크라이나의 저항도 굉장히 네. 심하고 네. 또 그리고 반러시아 감정도 지금 굉장히 심해서 그 전쟁이 나자마자 사실 맨유에서는 후원사 계약 해지해 버렸고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뭐 저기 UEFA 그 챔피언스리그도 바로 옮겨버린 상황이고 네네. 분데스리가에서도 바로 이제 즉각 그 저기가 나온 걸 반응이 나온 걸 보면 금방 이게 그 장기간으로 이 상황이 좀 길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이 끝날 거는 사실 크림반도의 네네. 그 분위기로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국민투표에 붙이고 막 이제 이런 과정까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네네. 유가나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에는 크림반도 때를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2014년도 1분기 때였거든요. 네네. 딱 요맘때 사실이었었어요. 4월쯤이었었나요? 예, 2, 3, 4월 이렇게 네네. 넘어가는 요 시기였었어요. 네. 이 시기였는데 그때도 러시아가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가 파란색 선이 저기고요. 그 미국의 리그스. 네네. 예, 그러니까 원유 원유 채굴- 채굴 이제 파이프 숫자인데요. 네네. 이제 빨간색 선이 이제 유가입니다. 네. 이제 유가인데 저기 지금 표시를 해놓은 그 빨간색 음영이요? 빨간색 음영이 이제 그 크림반도 사태 때인데요. 저 때는 사실은 미국이 셰일 혁명 때 근처라 엄청 파이프를 여기저기 많이 꽂았습니다. 네. 많이 꽂아서 엄청 많이 올라간 상황이었고 유가도 100불대를 계속 어느 정도는 뭐 등락은 있었지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크림반도 이슈가 터지고 나서 그때 경제 제재를 하고 이때 갑자기 캐나다가 증산에 붙고 미국이 리그스를 늘리면서 MS 전쟁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켓쉐어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네네. 러시아가 빠진 상황을 러시아가 어느 정도 제재받아서 움찔한 상황에서 다 증산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2014년 4분기 때는 유가가 급락을 하게 네네. 되고 침체 우려까지 이제 접어들면서 이제 시장에서 유가가 굉장히 곤두박질 치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상황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원유 생산량, 네. 천연가스 생산 규모를 봐도 다 압도적으로 미국이 다 왼쪽은 원유고 오른쪽은 천연가스인데 미국이 가장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원유 같은 경우는 사우디, 러시아가 이제 뒤를 잇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바로 러시아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네. 저 러시아가 빠지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엔 그 뒤에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카타르가 엄청 네, 그렇죠.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원유 같은 경우는 뭐 캐나다, 이라크, 뭐 그다음에 이란도 이제 시장에 재등장을 네, 하게 그러니까요. 될 거니까 이 국가들이 MS 경쟁을 만약에 붙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순간 유가가 뭐 급등을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네네. 저는 안정될 것이다. 크림 반도체에도 사실 100불이었지만 연말에 갔을 때는 50불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눈여겨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토대로 이제 유가가 급등하는 게 물론 당장은 굉장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유가 안정될 것 같다라는 이유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에너지 가격이 안정된다면 이제 인플레이션도 좀 안정될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을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며칠 뒤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금리 인상기가 시작됐을 때에는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챙겨야 될까요? 그러니까 연준의 행보를 좀 장기적으로 예측이란 단어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네네. 좀 원칙이나 예측 같은 거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전에 이제 저도 운영 배울 때 예측이라는 단어 쓰지 말라고 이제 선배들한테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네. 연준이라고 하는 곳을 곰곰이 다시 원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하드 지표만을 가지고 디시전 메이킹을 합니다. 네네. 그 얘기는 즉슨 확실한 지표, 나온 지표를 가지고 이제 보통 결정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늦다라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반대로 신뢰성을 확보를 하는 거죠. 네네. 빅스텝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사실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연준 입장에서 만약에 앵커님께서 파월 의장이라고 했을 때 네. 50bp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박수를 받겠지만 네.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라고 했을 때는 연준의 엄청난 신뢰에 금이 가게 그렇죠. 됩니다. 네네. 굳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 사람 못 믿겠다는 얘기를 들을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매달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네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25bp씩 올려가면서 시장을 돌아보는 게 연준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빅스텝 같은 무리한 수는 두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 또 시장이 이렇게 힘드니까 또 어젯밤에 또 이렇게 좀 파월 의장. 네. 파월 의장이 좀 분명한 메시지를 내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사실 투자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섹터와 어떤 분야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더 낫겠느냐. 그러니까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성장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이거든요. 네네. 어느 부분에서 미국이라는 국가 아니면 글로벌의 주요 국가들의 성장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건데 에너지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러시아가 빠진 자리에 들어갈 네네. 수 있는 경쟁이 나오면서 성장이라는 부분은 저는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유동성 측면에서는 한국도 분명히 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건 원칙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매출 총 이익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소비자한테 원가가 올라가더라도 그 원가를 오롯하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흔히 그로스 마진이라고 부르는 그걸. 네, 맞습니다. 네네.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라고 부르는 그게 높은 기업들, 그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선택을 해봐야 되는데 네네. 제가 좀 뽑아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 봤을 때는 필수 소비재, 에너지, IT 섹터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부 헬스케어 섹터까지 좀 들어오기는 하는데 네. 에너지는 사실은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네. 필수 소비재랑 IT랑 헬스케어 정도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흔히들 알고 계시는 뭐 엔비디아나 네네. 아니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선 브로드컴 같은 네네. 기업들이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좋은 기업들입니다. 네네. 또 거기에 대표적으로 사실은 이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좋은 기업 탑 기업은 네. 사실 테슬라예요. 전 세계 자동차 기업 중에 네. 가장 매출 총 이익률이 상승하면서 안정적인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기업들은
가격이 올라도 그 비용 부담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네. 회사가 한다고 치면은 테슬라의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객들한테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거죠. 당신이 내세요. 네, 네. 내세워서 이렇게 가격을 계속 올리는데 계속 어. 또 보면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 아하.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그 외에는 UPS, 네네. 뭐 P&G, 그다음에 뭐 에너지 기업은 아까 조금 제가 변동성이 심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네네. 쉐브론 같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고 에브비 같은 헬스케어 기업들도 네네.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매출 총이익률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증가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나오는 상황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주식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와중에 이제 IT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IT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적자 기업들은 분명 아닐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IT는 어떤 기업들? IT라고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이제 빅텍이라고 하는 주요 기업들이에요. 네네. 네. 왜냐하면 이게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이 회사들이 너무 재무 구조가 사실 좋아졌기 때문에 네네. 성장주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고 사실 이제 이거는 외신에서 찾아보실 때는 하이 퀄리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OE나 ROE가 높은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흥미로운 부분은 사실 전 세계 시총 1위가 지금 애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연초 그리고 이제 1분기 접어들면서 해외 외사들이랑 컨퍼런스 콜을 좀 많이 하다 보면은 해외 매니저들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네, 애플이 아니라 액티브 네. 매니저들은 네.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많이 들고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어떤 그 재무 구조에 따라서 판단을 내린 거겠죠. 네, 맞습니다. 개무제에 따라서 판단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주가 밸류에이션 네.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애플보다는 좀 우위에 두고 있다라는 점도 좀 흥미로운 점이었습니다. 해외 펀드 매니저 분들이 이게 물론 뉴스 팔로우는 다 하시겠지만 네. 뉴스에 따라서 그냥 테마성으로 마음 간다고 하지는 않을 거고. 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진 뭐 저희 한국에 있는 매니저들보다 연봉이 한 20, 30배 정도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충분히 어떤 이야기가 그리고 시장에 대한 그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까지 대신자산운용 글로벌솔루션 본부 황호봉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7시 반에는 저희 굿모닝 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죠. 월가 워즈의 라이브 방송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